그 우리 이프로님이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활성화해야 거기에서 이제 공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네. 서울은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재건축 여러 단계들도 한 두 단계를 한 단계로 묶어버리고 더 빠르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맥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네. 정확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는 재건축은 톡 건드려주면 확 올랐죠. 진행이 되는 재건축이었어요. 땅이 크고 예. 지으면 한 채 헐면 두 채 지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5층짜리 아파트.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좋은 이유는 야 10채를 부셨더니 30채가 생겼네. 20채나 주택 공급이 저절로 되네. 땡큐. 원래 집 갖고 있었던 분도 야 내 집을 부셨는데 집을 두 채 주고 돈도 줘? 나는 그냥 기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장이 뭐 몇 억을 해먹었네 하더라도 네. 괜찮아. 네. 사나이 살다 보면 먹는 날도 있는 거지. 우리도 술 한잔 벌었는데. 사고 잘 끝냈으니까 좋지.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런 때라고요. 예, 예.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정부가 그게 싫고 그게 이제 투기를 일으키는 것 같고 하니까 예. 그거가 진도 안 나가도록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도장받아와 승인받아와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고요. 와, 10단계 있죠. 네. 네. 그러니 그냥 정부가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고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재건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정부 보고 이제 재건축 활성화하자라고 하니까 정부는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줄여주면 되는 거지 뭐.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피자처럼 길게 늘린 바가 없지 않아 있지. 우리가 줄여줄게 라고 하는 게 요즘 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 몇 년 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이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니까요. 해줄 거면 진작 그렇게 해주지. 이미 이제는 정부가 밀어도 잘 안 나가는 그런 재건축들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100채 부시면 100채밖에 안 나오는. 심지어 재개발은 100채 부시면 80채 70채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는 게 맞아 틀려라는 그런 고민까지도 될 만큼 주택 공급이 오히려 잘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서 네. 뭐 임대주택도 가져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뭐 이런 건데 그걸로는 이제는 합의가 잘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 정부가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시간을 단축시켜 드립니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하려면 왜 남 집 짓는데 용적률을 함부로 올려줍니까? 지들이 뭔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라고 하는 반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반론은 매우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집을 새로 못 짓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저기 있는 새집 가격만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될 건데 지금은 계속 인센티브만 줘도 재건축이 될까 말까 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집값이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그럼 요때 우리가 분양하는데 지금 대략 어떻게 분양할 수 있지? 그럼 수지타산 맞는데 오케이 하자. 이게 되지.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를 삼으면 아파트 재건축은 올수도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헌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한 5억쯤 들거든요. 국민 평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 사이의 가격 차이가 5억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이건 재건축을 못 해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렇죠. 새 아파트 만들어 봐도 내 집을 부시고 새 아파트 만드느니 길 건너에 있는 막 지어준 새 아파트를 사는 게 싸네? 라고 하면 누가 이거 부시고 이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게 만들어지는 그 곳이 서울에서도
강남 4구 마용성밖에는 없어요. 외곽으로 가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음. 경기도 다른 곳으로 가면 무슨 소리냐? 새 집값이 5억이다. 야. 이제 이런 소리가 그쵸, 나니까 그쵸. 옛날 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게 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하다 보니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재건축은 규제해야지. 지금 너 인센티브 준다 그랬니? 너 말 잘못한 거 아니야 혹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이거 지금 빌라 안 팔립니다. 빌라 팔려야 돼요라고 하면서 빌라 대책 만들려고 할 때도 8호제곱미터랑 5억이랑 캡 씌워온 거 봐요. 공무원님들 마음에 얼마나 이게 그 컴플렉스로 있으니까 이러겠어요. 그러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이 기간 단축시켜주고 행정 처리 빨리 해주는 거는 10년 전이었다면 그게 재건축 재개발 부양책이 됐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부양이 안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주 사유재산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이 용적률을 더 준다는 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냐. 너 마음대로 좀 높이 지어 빽빽하게 지어도 돼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용적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가 룰로 결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용적률이 높아져서 갑자기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고 떼돈 버는 일이 요즘도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 강남역 어디 뒷골목 어디가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종이 바뀌어서 거기 있는 토지주들이 떼돈 벌었다더라는 어차피 기자들이 취재도 못하고 안 하니까 우리는 넘어가는데 이제 특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국민적인 저항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가요 한 두세 달 전에 이거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여의도도 그렇고. 서울 외곽 지역에 타산 안 맞는 아파트들은 예. 인센티브 줄게. 용적률 높여주고 그 대신 임대주택 가져가는 거 우리 덜 가져가라 안 가져갈게. 그 대신 그런 거 안 줘도 올라가는 강남 아파트는 안 줄 거야. 그렇게 정책 방향은 정해놨죠. 그러니 뭐 무조건 될 때까지 지원해서 재건축 아파트 짓겠다라는 컨셉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럴 수밖에는 없죠. 이거 안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값이 난리가 날 텐데. 일단 구조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대책 다만 특혜로는 보이지 않는 요 지점이 굉장히 힘든 거네요. 근데 그걸 넘지 않으면 네. 잘 안 지어질 거라고요. 지금처럼.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여당은 없애주자고 하는데 야당은 계속 하자고 해서 지금 계속 다음 국회 선거 있어야지 그거 없어지겠습니까? 어디 서로? 계속 공전하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브레이크를 잡는지 몰라도 할까 말까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또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냥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제도인지 옳지 않은 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항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든 부든 빨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 따를 텐데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이게 만약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거라든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은 항상 환수했어 라고 하는 전통과 관행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건 합리적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저항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 아파트 오른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붙여 갖고 왔으니 네. 이게 앞으로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오래오래 유지될 거야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전략이나 저항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 애초부터 이렇게 무리한 거 갖고 와서 그냥 집값 잡겠다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2021년 7월 달에 제가 여기 나와서 했다가 욕 많이 먹었죠. 욕 먹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는 정책을 하면은 사람들은 기다리게 된다. 그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다주택자들이라는 이유로 80% 세율을 물리는 나라는 없는데 지금 정부가 정권 잡았다는 이유로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정부 임기 끝나기를 기다리지 그래도 정부니까 받아들이자는 결정을 누가 하겠냐라는 질문을 그때 드렸던 거죠.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이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또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설명을 또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문가들 또 혹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생각을 그래서
좀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부자 증세, 부자 감세라는 말을 하죠. 너 그러면- 세금을 좀 낮춰줄까 그러면 부자 감세냐, 부자 그 감세다. 프레임이 너무 세죠. 근데 이 모든 세금은 부자일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감세를 하면 반드시 부자 감세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서민 감세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누진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부가세도 똑같이 10%지만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 내는 내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 부가세를 5%로 낮춥시다. 이것도 부자 감세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이건희 회장님은 그럼 그 중에서 100만 원은 부가세였을 거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어떤 회장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훨씬 더 쓰시겠지. 네. 부가세를 100만 원 내시다가 50만 원 내게 되는 거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쓰는 누구는 부가세 10만 원 내다가 5만 원만 내는 거니까. 역시 부자 감세죠. 그렇죠. 역진적. 그러니 감세가 나쁘다, 감세가 좋다, 증세가 이 토론은 할 수 있지. 그 토론을 해도 되는데 감세는 좋은데 부자 감세는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럼 그건 국민이 생각을 바꿔야지.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고 교육을 시켜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떤 논쟁거리 한복판에서 딱 프레임으로 잡혀버리면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고? 이런 때려주기 그러니까 그 이렇게 프레임을 되는 거죠. 풀어야죠. 그 프레임을 풀어야지. 그게 이제 우리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제 적어도 그런 토론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값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더 부자가 되지 않게 하면서 주택 시장은 좀 안정시키고 부자가 아닌 나는 좀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죠, 베스트.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이 그 여유 자금을 통해서 구매한 집에 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전세를 싸게 살고 월세를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내가 산 집에 거주해 달라고 하는 임대인들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수급적으로 임차인은 줄어들고 임대인은 늘어나야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져야 집값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부자인 임대인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너도 나도 임대를 놓으려고 하고 집을 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돈을 못 벌고 임대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세금만 많고 그래서 다주택을 포기하고 다 1주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면 임대인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나 어제까지는 임대인이었는데 나 그냥 오늘부터 임차인 하기로 했어. 임대인 힘들어 하면서 임대인 줄어들고 임차인 늘어나는 일도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임차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 월세, 전세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럽지. 근데 부자만 고통스럽고 나는 안 고통스러운 이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항상. 저 사람들 많이 먹었으니 저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라 라고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집값 올리고 월세값 올리고 전세값 올리고 하는 구조가 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잠깐 생각을 짧게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항합시다. 제가 나가서 부자들 혼내주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그 표를 받아서 집권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면 이 집값이 어떻게 잡히겠냐 하는 것이 생각이죠. 그게 근데 현재까지는 먹히고 있는 정치적인 수사이기도 한데 국민들이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는 거죠. 예, 그거를 와이스트릿에서 이대호 기자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네. 나서서 얘기해야지. 예. 맨날 영향력은 요거밖에 없는 2%만 나와서 얘기하고 본인처럼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는 폼 잡고 뭐 누구에게나 박수 받으려고 항상 좋은 소리하고 욕먹지 않은 소리만 하려고 하니까 예.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거나 네. 반박이 안 되면 그 얘기를 가지고 전파를 해주셔야지. 반박은 못하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인기 떨어져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집은 바이 하는 게 아니라 리브 하는 거고 우리의 주택 정책은 언젠가는 성공해서 우리 모두 다 좋은 집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올 겁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근데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더 좋아진 점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지상파나 뭐랄까 제도권 방송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못하죠. 아 그렇죠. 라디오에서 혹시 이런 얘기 세게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하시듯이? 혼나지 그러다가. 근데 그건 이제 이해관계자도 많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전파가 네 전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용해서 우리 모두 같이 듣는 전파인데 그럼 네 생각만 전하면 어떡하니? 그렇죠. 공영 방송인데. 그렇지.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양극단에 있거나 하여튼 좀 듣기 불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제라는 거를 하는 건데. 저도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막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앞에서 좀 이렇게 좀 걱정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선은 넘지 않는 선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냥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확대 방송하는 게 예. 매체가 뭐 먹고 사는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미디어들이 다 그렇긴 그런데 근데 잘못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오니까 고민은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예.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무슨 부동산 무슨 대책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 전에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언론에서 이제 인용되는 전문가가 몇 명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리도 이미 있잖아요. 뭐 저 상승론자 중엔 또 누구 김땡땡, 박땡땡 또 박땡땡 누구 있죠. 네네네. 옛날에 방송 신문 항상 부동산 관련해서는 코멘트 나시는 인터뷰. 분. 또 거기에다가 뭐 또 좀 뭐 참여연대 뭐 토지 저 무슨 연대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한 6-7명만 모아서 사전에 정부가 브리핑에서 알려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요거 좀 발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뭐 두루뭉술 넘어가서 또 이렇게 잡히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대책 나오면 대책을 지금부터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1시간짜리 해부를 하는 부동산 이른바 유튜버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들 말 중에는 끄덕거릴 만한 말들이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끄덕거리겠습니까? 사실은 듣기 불편한 말도 너무 많고 제가 잘못 생각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그래 제 하는 얘기 중에 저 얘기는 뭐 말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모이면 그게 이제 냉철한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값이 내려가서 정책을 세워야 되건 집값이 올라가서 정책을 세워야 되건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그림 보여드리는 게 다예요. 갑자기 집을 어떻게 줘요? 갑자기 집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주냐고요. 그런데도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정책인데 그 정책이 자꾸 이제 설득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암담하죠. 그 어떤 정책도. 88 정책도 마찬가지고. 야 오늘 이진우 기자님, 이진우 대표님, 이프로님 이게 사실 나만 이렇게 얘기하기 외로우니까 우리 예. 영향력 있는 이대호 기자도 네네네. 용기 있게. 아니 저는 요즘 그 금투세 때문에 용기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지해야죠. 폐지하라고. 네네네. 그 얘기하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요즘엔? 그렇죠. 그런 거요? 정부 여당도 폐지하라고 그러고. 근데 또 야당에서 야당에서는, 거대 야당, 거대 그냥 야당도 아니고 거대 야당. 아니 근데 저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저는 금투세 반대론자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0년부터 관련된 기사도 많이 썼었고,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세금을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기분 좋게 세금을 내겠다 하는 거죠.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면 어차피 세금도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죠. 그건 번다는 뜻이잖아요. 일부가, 극히 소수가. 그러니까 일부만 내겠죠 그럼. 왜 걱정이에요? 벌 수 없는 시장이면 못 벌 거고 못 벌 거면 세금도 안 낼 텐데 왜 걱정을 하죠? 왜 안 내야 이런 된다고 분들 생각해요? 금투세 찬성하는 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장 하시고. 사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앞에 빌라도 이야기하셨는데 빌라라는 성장 사다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은 사실 초졸이건 대졸이건 누구나 뭐 가진 자본금 한해서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 사다리를 이제 없앤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물론 이제 해외 주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분들이 거예요. 최상단이에요?
연간 5천만 원 이상 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버는 분들, 1%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 내라는 컨셉인데 예. 그분들이 떠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냥 떠나느냐가 아니라 성장 사다리 최상단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내네. 우리도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내는 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천장이 막힌 시장. 어차피 이 상단은 사다리를 갖고 떠나는 시장.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럼 우리나라 우리도-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 가도 세금은 내는데 심지어는 더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까지 남아서 투자한 이유는 그래도 세금이 없는 맛.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실질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 맛. 그 맛 때문에 세금이라도 없으니. 그맛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저도 한번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근 27년 동안 나스닥이 14배 올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시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물린다. 물론 기본공제라는 버퍼는 있습니다만 이걸 과연 사람들이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겠느냐. 같은 세금 내면 미국 주식을 하지. 이런 하지.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만약 다른 나라 시장으로 못 갈 거라면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시장을 좀 건전하게 만들어 놓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기업들에게도 자본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상 네.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코스닥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코스닥 시장 위원장도 아니고 내가 한국거래소도 아니고 그래?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 나는 당장 해외 주식 가서 돈 벌면 돼라고 한다는 거죠. 설득력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뭐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어떤 것? 항상 이 문제가 예. 그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고하고 유예하고 예고하고 유예하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머시기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계속 유예되고 아직 좋은 시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세금 매기면 안 돼. 항상 같은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유예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유예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면 네네네. 이대호 기자는 또 그때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다른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 얘기하자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라도 우리 빨리 금투세 도입해야 되는데 왜 이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계속 조르고 이야기하고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빨리 이거 대책 내놔라 빨리 하라 해야지. 맞아요. 하기도 하시죠. 네네. 그러나 항상 금투세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투세 얘기가 안 나오면 그 얘기도 안 나와. 그러다가 금투세 낼 때가 되면 또 그 얘기 갖고 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 나가서 그 얘기했어요. 2년 전에 그 토론회에 제가 갔었는데 2년 만에 또 왔다. 그 이후에 뭐 2년 하고 뒤에 있다가 또 올 것 같다.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금투세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같은 강도로 맞아요. 계속 유지해서 뭐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걸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저희 그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금투세 관련 영상에다 왜 너는 상법 얘기 안 하냐고. 근데 상법 관련된 영상에 왜 금투세 얘기 안 하는데 저희는 밸류업, 상법, 그다음에 금투세 정말 우리 구독자 52만 명 귀에 못이 박히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저도 상법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금투세 내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도 금투세 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지.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갈밭 같은 축구장에서 자갈 골라내고 무릎 까지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EPL 막 토트넘 구장 수준의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토트넘 구장 가서 공 차지. 특히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힘들지만 핸드폰 하나만 열면 다 되는 시장에서 세상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해는 되고요. 토트넘 같은 구장을 근데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그런데 전 세계 다른 주식 시장은 다 나스닥만큼 오르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른 주식 시장들은 다 금투세 내거든요.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내죠. 금투세 안 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진국들 다 시장 내지. 일부, 일본도 일부 있다고는 하고. 그렇죠. 선진국들 뭐 우리 유럽 시장 뭐 어디랑 다 내죠. 근데 우리랑 뭐 비교할 수 있는 시장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는 나스닥만큼 올라서 다 내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긴 한데 선진 시장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MSCI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맞습니다. 좋은 좋은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 중국 뭐 다른 나라에도 없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멀티플도 높고 주주 환원도 몇 배 하는 나라도 금투세가 없는데. 그렇지. 자꾸 무슨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데만
바라보면서 이건 선진국형 증세다라고 하면서 부자 감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는 문제죠 정말. 아 우리나라 정말 그 예, 상장 기업들 얘기하면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다양한 요즘 주제로 이야기를 부동산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갑자기 또 뭐 부동산으로 다음 갔어. 시간에 어떻게 될지 뭐 이거야 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굳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급자가 애매해지고 수요자가 굉장히 애매한. 공급자는 규모가 조금해서 뭐 이렇게 조금만 추워도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따뜻해진다 싶으면 이걸로 10년 농사 지어야지 하면서 뎁다 달라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장이고 또 이제 세금 제도나 당장 이런 것들이 그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생각하지 않고 적폐와 주범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내려가는 시장에서 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이제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락 시기가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 이걸 잘 좀 정책으로 돌보든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값이 내리면 아파트 값이 내리면 아무도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하고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빙하기가 갑자기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얼마나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지어놓은 집이 삐까번쩍해서 이걸로 버텨도 100년은 버텨라고 하면 집값이 안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당장이라도 무너뜨려서 다시 지어야 되는 집들로만 가득 차고 있고 그런 게 거대한 물결로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급하게 집 지어서 하필 이런 시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집값이 그대로 안정적이 되겠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쓰레기 썩은 것 같은 이런 집들은 계속 달려들고 있고 빨리 짓고 다시 부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는 건 멈춰져 있고 집을 살려는 분들은 올 수도 없이고 이 상황에서 이건 계속 낡아가니 여기서 탈출해서 새 집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구조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프로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 세 번째 출연이신데 또 다음번 출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왜냐면 아직 그 못한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네. 또 바쁘셔가지고 네. 또 가셔야 되는데 바쁘기로 유명한 3프로 예. TV의 이프로였고요. 예.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Y 스트릿에 다음번에 오실 땐 저희가 꼭 에어컨을 고치든 새 거를 장착을 하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구독자 수는 엄청 늘었고 이대호 기자 목은 한 10배로 뻣뻣해졌는데 어째 이게 이런가. 진짜 돈 많이 버셨어요 혹시? 아니요. 돈 좀 똑같아요. 써요 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2년 전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구독자 수는 뭐 한 배로 늘었는데 그 이대호 기자도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어디 내 눈을 똑바로도 못 쳐다봤지. 지금은 리프로 그 얘기는 좀 아유. 말 되고 이 얘기는 말 안 되는데 뭐 이거 어딜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존경에 맞이하는 예, 우리 이프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 아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배 어디서 그 선배 재테크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나의 재테크? 네. 나의 재테크를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기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집 사고 이자 갚는 거지. 자기가 살 수 있는이라는 건 동원 가능한 그리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빠이 대출을 끌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그걸 평생 갚는 것. 그게 최선의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몰빵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영끌? 그걸 영끌이라고 표현하면 영끌인데 그럼 영끌하면 문제 없잖아.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대출을 최대한 끌여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그렇지. 영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기죠. 블랙스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데. 블랙스완으로 금리가 올라갈까봐? 네, 그죠. 막 갑자기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금리 올라갈 때 그때 조금 이제 시장이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집값도 빠졌던 거고. 물론 원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자보다는 원금이 언제 또 이런 때가 온지 모르겠지만 네. 집값은 내려가면서 금리 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집값은 내려가면서 금리 오르는 게 최근에는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지. 아 그래요? 코로나로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는 거고 집값은 올랐잖아요 많이. 다시.
아니, 다시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조정이래 봐야 뭐 얼마 조정 줬어. 물론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은 내려가고 내 금리는 올라가는 케이스가 길게 나오기 어렵다고요. anyway 어쨌든 그래도 대출을 못 갚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대출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산다. 그리고 난 후에 그거를 갚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니까 본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서. 원래 모든 인생은 그런 겁니다. 헬스장 가면 그렇게 하면서 왜 재테크는 그렇게 안 해? 응? 벼랑 끝에서 근육 나오는 거 알잖아. 그래서 헬스장 20kg 만들어야 되는데 막 40kg짜리 껴놓고 들고 말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축을 따로 할 것도 없이 뭐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돈을 넣어요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지. 딴 데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굴려야 돼 이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 굴리기 뭘 개뿔 뭘 굴려. 이자 근데 원금 영끌한 자산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횡보만 해도 사실은 이자 비용 이상으로는 나와야 되는 거고. 길게 보면 오르죠. 길게 봐야지. 1년 반을 받는데 안 오르더라 이러면 안 되지. 어차피 그걸로 이제 내가 소득 활동이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다가 소득 활동이 떨어지면 그 집을 팔든 영모기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무슨 재테크를 성공 또 한 게 있어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고. 집은 결국은 사고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식과는 달리. 그럼 한 번에 살 수 있을 때 비싼 걸 사는 게 중간에 갈아타기 비용이 안 들어. 근데 지금 우리는 중간에 갈아타면 갈아타기 비용이 들어요. 엄청 들죠. 취득세만 해도 뭐 취득세, 뭐 중간에 양도세를 내잖아. 심지어 1가구 1주택도. 그거는 양도세는 거의 12억까지인가 비과세 아니? 12억까지가 비과세인데 12억짜리 집이 뭐 그 이상이 됐을 때?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 사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거래되는 중간 가격이 이제 막 12억, 13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중간에 그렇게 자꾸 어차피 다음 아파트 살 건데 우리나라 제도는 중간중간에 그거를 갈아타면 갈아타기 비용을 거두니까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요. 이사 비용에 그럼. 거기에 복비에. 기본적으로 그런 자잘한 비용 말고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그러니 한 방에 최대한 가서 이자를 갚는 게 훨씬 유리하지. 조금 가서 모아놓고 이제 대충 좀 한가해지면 또 한 번 이걸 갈아타면 중간에 날리는 돈을 왜 날리냐는 거지. 어차피 목표가 저기 있고 내가 감당한 곳이 있으면 이거 원스텝에 안 될 것 같은데 가랑이 찢어지는. 헬스장 가봤지. 찢을 때 찢어야 된다니까. 찢어야지 찢어지지. 며칠 고생하고. 그래야 고생을 덜해요. 물론 뭐 그러면 40억짜리 하지 말고 60억짜리 사라는 말입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 그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 네. 우리는 안 그렇잖아.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덜 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덜 올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받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